제19화 2008년 남자면 대학 졸업장 하나 정도는 따고 죽어. 옷가. 유속이 빠른 물 속에 빠진 사람이 해야 할 일은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것이다. 이것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하게 되는 일이다. 문제는 그 본능에만 충실해서는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확률이 절반도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통계학적으로 익사당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자신의 허리에도 닿지 않는 얕은 물속에서 사망한다. 이 통계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왜냐하면 수면 바닥을 딛고 일어서기만 해도 생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게 쉬웠다면 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지 않았을 것이다. 수중은 우주에 가깝다. 쉽게 말해 평소에 통제할 수 있는 것들이 뜻대로 움직여지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먼저 상대적으로 중력이 낮아지고 절대적인 부력이 높아진다. 그 변화를 적절히 이용해야 균형을 잡을 수 있다. 그러나 이 현상을 모르는 사람들은 약해진 중력을 자신의 힘으로 강하게 만들려고 한다. 그를 위한 행위가 발버둥 치는 것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주변 환경의 변화로 인해 물 밖으로 나갈 수 없는 상태라면 일단 몸을 일자로 만들고 힘을 빼야 한다. 그 다음 몇 초간 상황을 관망하면 된다. 운이 좋다면 그것만으로 자연스럽게 물 밖으로 나갈 수도 있다. 특히 일정한 방향으로 흘러내려가는 계곡과 같은 형태에서는 이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 것이다. 그렇게 숨을 참고 버티자 유속이 느려지는 것이 느껴졌다. 이윽고 손끝이 바닥이 닿는다. 이때부터 몸을 둥글게 말아서 바닥을 향해 천천히 발을 내디뎠다. 그리고 발을 힘껏 차서 수면 위를 향해 뛰어올랐다. 그러자 금세 수면 위로 머리가 나왔다. 그동안 참았던 숨을 급격히 들이마셨다. 예상했던 것처럼 그리 깊지 않은 수심이었다. 그러나 떠내려오는 동안은 긴장했던 탓인지 평소보다 호흡이 불규칙해졌다. 눈을 떠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손을 더듬거리며 오른쪽 방향으로만 이동했다. 벽에 있는 돌이 손에 잡혔지만 놓치고 말았다. 이끼로 가득했기에 손이 미끄러져 버린 것이다. 그 미끌거리는 느낌은 무척 싫었지만 살기 위해 다시 손을 뻗어 상황을 파악해 나갔다. 자연적이지 않은 말끔한 평면이었다. 군데군데 커다란 자갈이 박혀 있기는 했지만 확실히 사람의 손길을 탄 것 같았다. 아마도 콘크리트 소재로 만들어진 벽일 것이다. 그제서야 물이 흐르는 소리가 공간을 울리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하늘이 보이지 않았던 이유도 알게 되었다. 터널과 같은 구조 속에 자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만약 물이 높았다면 지금처럼 숨을 쉴 공간조차 없었을지도 몰랐다. 그 생각이 들자 소름이 돋았다. 그러면서도 오른손을 벽에 짚으며 계속 앞으로 나갔다. 여전히 물 밖으로 나갈 수는 없었지만 언젠가 끝이 있을 것을 기대하며 걸었다. 설령 지금 걷는 이 길 끝에 지상으로 나갈 수 있는 통로가 있길 바라며 말이다. 천천히 이동하면서 몸 상태를 점검해 보았다. 수면 아래에 있는 왼쪽 다리가 디딜 때마다 통증이 오고 있었다. 물 밖으로 나가서 확인해야겠지만 낙하하면서 다친 것 같았다. 거기서 떨어졌다는 생각이 들자 재빨리 왼손으로 자신의 얼굴을 더듬어 보았다. 이마에서부터 코끝까지 천천히 더듬어 보았다. 여기까지는 괜찮은 것 같았다. 문제는 그 아래였다. 손끝에 끈적함이 닿았고 입술에 통증이 느껴졌다. 아랫입술이 찢어진 것 같았다. 아마도 낙상의 충격으로 윗니와 아랫입술이 부딪혔던 것 같았다. 어떻게 부딪혔는지 기억은 나지 않지만 제법 피가 많이 흐르고 있었다. 그나마 입 안쪽으로 찢어졌기 때문에 입술을 말아서 다물고 있는 것만으로 출혈을 지연시킬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러나 그건 생각일 뿐이었다. 물의 저항을 받으며 걷다 보니 힘이 들었는지 입술에 신경을 쓸 수가 없었다. 이것 때문에 과다 출혈로 죽지야 않겠지만 누군가 자신을 발견하면 많이 놀라기는 할 것 같았다. 계속해서 앞으로 이동을 하자 미약한 빛이 보이는 것 같았다. 광량이 거의 없었지만 완전한 어둠은 아니었다. 아마 이곳은 농업용수를 끌어오기 위해 만들어둔 용도인 것 같았다. 다만 이것이 어디서부터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파악할 수 없었다는 점이 문제였다. 언젠가 끝은 있겠지라고 생각할 즈음 콘크리트 벽이 끝이 났다. 그리고 이어진 건 돌로 된 벽이었다. 아까 만졌던 것처럼 이끼가 잔뜩 끼어 있었다. 기분 나쁜 소식이었다. 그러나 좋은 소식은 그때부터 수심이 급격하게 낮아졌다는 점이다. 덕분에 물 밖으로 나올 수 있었다. 그렇게 나가면 되었는데 그럴 수 없었다. 자신의 허리 아래에서 사람의 손가락이 닿았기 때문이다. 부끄러울 만큼 큰 소리로 외마디 비명을 질렀다. 너무 놀랐기 때문에 멈추지 않고 연속해서 비명을 질렀다. 이 소리가 멈추면 다시 공포를 느낄 것 같아서 끊이지 않게 고함을 쳤다. 그렇게 목이 쉴 정도로 소리를 질렀다. 그러나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그 손가락은 반응이 없었다. 시체였던 것이다. 너무 무서웠지만 벗어나야 했다. 물 밖으로 나올 수 있었기 때문에 벽에 손을 대고 빠른 걸음으로 걸어나갈 작정이었다. 그런데 내리를 스치고 지나간 무언가가 발길을 붙잡았다. 그 시체를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다. 고개를 돌려 시체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다시 한번 공간이 떠나갈 듯 비명 질렀다. 오빠. 아스카는 소리를 계속 질렀지만 신은 반응이 없었다. 그녀는 왼쪽 다리를 절뚝거리며 신을 물 밖으로 끄집어냈다. 자갈이 있기는 했지만 그나마 평평한 공간에 그를 눕혔다. 안 좋은 예감이 자꾸만 들자 눈물이 나버렸다. 신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아스카는 그의 코와 입에 손가락을 가져다 대었다. 바람이 일지 않았다. 얼른 그의 가슴에 귀를 가져다 대었다. 고동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신의 심장이 멎어버린 것이다. 이미 죽어 있었다. 아니, 살려야 했다. 심폐소생술을 시도하면 살릴 수 있다. 당장 실시를 해야 했다. 그런 의지가 들었지만 아스카는 망설였다. 그녀의 입술에서는 여전히 붉은 피가 흐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스카의 피 속에 있는 바이러스는 혈액을 통해서 감염이 이루어진다. 그렇다고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확실한 보장은 없었다. 만약 입을 통해 신이 피를 먹게 되더라도 그것으로 감염이 될 확률은 희박했다. 아스카는 생각을 멈추었다. 우선 살아 있어야 감염이 되든지 말든지 할 문제였다. 그러므로 일단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했다. 여기서 멈추면 신이 소생할 확률은 완전히 없어지기 때문이다. 아스카는 오른쪽 검지와 엄지로 신의 코를 틀어 잡고서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그와 입을 맞춘 후 힘껏 숨을 불어넣었다. 풍압에 의해 자신의 입술에 흐르던 피가 그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느껴졌다. 모든 숨을 불어넣은 아스카는 신의 가슴 중앙에 양손을 모으고 팔을 편 뒤 수직으로 압박했다. 자신의 체중을 모두 실어서 압박을 했다. 압박을 당하는 건 신이었지만 그녀에게도 통증이 전해졌다. 자갈 위에 무릎을 꿇고 있는 왼쪽 다리도 아팠지만 이제 보니 왼쪽 손목도 다쳤는지 통증이 왔다. 그러나 멈출 수 없었다. 여기서 멈추면 신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아스카는 30번 정도를 압박한 뒤 다시 그의 코를 막고 입을 맞추었다. 숨을 모두 불어넣자 신의 가슴이 팽창되는 것이 느껴졌다. 그녀는 입을 뗀 후 다시 가슴을 압박했다. 몇 번을 반복하고 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다. 숨을 불어넣고 팔이 지칠 때까지 압박을 반복할 뿐이었다. 그러나 그녀의 몸에 열이 나는 것 같았다. 이미 젖어버린 몸이지만 땀이 흐르는 것 같았다. 팔이 저렸고 숨이 턱까지 차올랐다. 한계에 다다른 것이다. 그러나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속도가 조금씩 느려졌지만 지속적으로 심폐소생술을 이어나갔다. 기도를 하듯이 혼잣말을 읊조리며 말이다. 제발 숨을 쉬라고. 숨만 쉬어. 오빠, 연아 언니 보러 가야지. 돌아와라, 돌아와라. 숨을 쉬라고. 숨을 쉬란 말이야. 순간 신의 입에서 기침이 쏟아져 나왔다. 아스카의 염원이 닿았던 것 같다. 그녀는 압박을 멈추고 그의 뺨을 때리며 정신을 차리라고 다그쳤다. 그러나 신의 정신은 돌아오지는 않았다. 숨은 돌아왔지만 이후 심하게 몸을 떨기 시작했다. 급격히 낮아진 체온으로 인해 경련이 온 것이다. 물에서 끄집어낼 때도 그랬지만 신의 몸은 여전히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게다가 물에 젖어버린 옷은 체온이 올라가는 것을 방해하고 있었다.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신의 체온을 올릴 도구가 없었다. 유일하게 사용할 만한 건 그녀밖에 없었다. 아스카는 신이 입고 있던 셔츠를 벗겼다. 그리고 그녀도 마찬가지로 옷을 벗었다. 가슴을 감싸고 있던 브래지어까지 풀어 헤친 그녀는 신을 올라타서는 자신의 가슴을 그의 가슴에 맞닿게 엎드렸다. 피부에 닿는 감촉이 너무 차가워서 소리를 지를 뻔할 정도였다. 지금 아스카에게 이 방법 말고는 신의 체온을 올릴 방법이 없었다. 분명 이 방식은 그의 몸을 따뜻하게 만드는 데 가장 유효할 것이다. 다만 그의 체온을 올리기 위해 그녀의 체온이 내려가는 것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 문제였다. 그녀는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것으로 인해 지금은 몸에 열이 나고 있지만 이것이 얼마나 유지될지는 알 수 없었다. 여름날이라고는 했지만 한밤중에 산속이었다. 더욱이 이곳은 동굴과 같은 밀폐된 구조였다. 육체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온도는 낮아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다. 그녀는 그의 오른쪽에 귀에 자신의 입을 가져다 대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을 걸었다. 시끄러워서라도 의식이 돌아오기를 바라며 멈추지 않고 계속 이야기를 했다. 처음에는 큰 소리로 말했지만 점차 목소리가 낮아졌다. 아스카는 떨어지는 체온만큼이나 기운도 빠지고 있다는 걸 느꼈다. 그래도 그녀는 멈추지 않고 말을 이어가고 있었다.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자신조차 의식을 잃어버릴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생각나는 대로 말을 이어나갔다. 지금처럼 말이다. 오빠 너랑 나 한여름 밤에 얼어 죽게 생겼네. 내가 여기서 이러고 있을 사람이 아닌데 말이야. 진짜 어이없어. 그치? 나 어릴 때 납치되어서 죽을 뻔한 적이 있거든. 그때는 죽는 게 무섭지 않았어. 고자결 살짜리 꼬맹이였는데도 말이야. 죽는 건 한순간이니까 어떤 일이 생겨도 기죽지 말라고 가르쳤거든 우리 아빠가. 그때 내가 무서웠던 게 뭔지 알아? 아, 이제는 더 이상 솜사탕을 못 먹겠구나. 그거 하나였어. 우리 동네에는 그런 걸 팔지도 않았는데 그 분홍색 솜사탕을 못 먹는 것이 무서웠어.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죽는 건 무섭지 않아. 그래도 오빠가 죽으면 그건 좀 무서울 것 같아. 오빠, 너는 연아 언니랑 결혼도 하고 행복하게 살아야 해.
나한테 조카도 보여줘야 하고 말이야. 내가 그거 하나 보려고 살아가고 있잖아. 이건 몰랐지? 그러니까 난 죽어도 오빠 너는 죽으면 안 돼. 내 허락도 없이 죽지 마. 무조건 살아야 해. 남자가 대학 졸업장 하나 정도는 따고 죽어야지. 죽어도 그때 죽어. 지금은 아니야. 근데 우리 이렇게 발견되면 연아 언니한테 많이 혼나겠다. 그치? 만약 언니가 나 때리려고 하면 그때는 오빠가 대신 맞아라. 그 언니 은근히 손이 맵더라. 나 아까도 맞았거든. 여자끼리 가슴 좀 만지면 어때서 그걸 때리냐? 그치? 아, 남자들끼리는 서로 안 만지려나? 나중에 사이토한테 물어봐야겠다. 그나저나 사이토가 많이 늦네. 지금쯤이면 와줘야 할 텐데, 그치? 아스카의 노력으로 신은 더 이상 경련을 일으키지 않았고 체온도 많이 회복했다. 그러나 그녀는 신이 깨어나는 걸 확인하지 못할 것 같았다. 그녀는 갈수록 말수가 적어졌고 목소리를 밖으로 밀어내는 일조차 힘겨웠다. 감겨지는 눈을 뜰 수가 없었다. 그래도 그녀는 최선을 다해서 그에게 말을 걸었다. 오빠, 오늘 많이 춥다. 그치?